네, 그동안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다면 이제는 내년의 금리 인상 그 방향과 강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봐야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도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최소 3번 이상 그리고 최대 4번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앞으로 연준이 어떠한 행보를 택하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과 함께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일단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물가입니다. 물가 쪽에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만 근원 소비자 물가는 방향을 이제 위쪽으로 서서히 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팁스 스프레드라고 해서 물가에 연동하는 국채 금리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10월을 기점으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과연 무슨 일이 나타난 거냐? 급락하던 유가가 10월부터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전반적인 물가의 추이를 유가 혼자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여전히 유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 가격들이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을 보인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인플레의 방향이 일단 디플레에선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일본에서도 발견이 된 상황이고요. 유럽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달러를 추가적으로 이탈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원유 재고 추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와 관련된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게 2016년도로 가게 되면 초반에 증가하는 듯 하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결국은 유가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원유 수출을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유가는 2016년도에는 반등을 시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를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까 살펴봤던 대로 물가의 상승 압력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이미 근원 인플레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헤드라인 인플레까지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2% 부근으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우리가 외신에서 살펴본 대로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해 보기보다는 이러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유가의 방향도 최근에 누구도 맞힌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시각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가의 방향성 자체가 40달러를 기준으로 아래로 많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위쪽으로 열려 있다면 물가는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디플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플레 방향으로 조금 돌아설 가능성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2년물 국채금리가 처음으로 0.9%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생각해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입장은 아직까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확고히 굳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엇갈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연준이 형 여기 나서서 내년도에 물가 올라가니까 우리 금리 내년에 강하게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시장이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연준이 형 중 그 누구라도 설사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지표에 따라 갈 것이다 라는 원론적인 발언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런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2%의 물가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시장에 보내줄 거지만 그 얘기는 역으로 뒤집으면 2% 넘었는데 안 올리면 연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준은 자기들이 했던 얘기를 계속 뒤집어 엎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 연준의 신뢰는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연준법이 통과되게 되면 연준의 이제 금리 결정의 상당 부분의 권리가 또 이렇게 분산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 연준에 대한 FOMC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면서
향후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추이가 달러를 계속 강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주식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 신흥국 환율이 흔들리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아시아 이머징 마켓들 동향을 보시면 국가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뭐 한국, 대만, 태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모두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각국의 강도 차이만 있을 뿐 이머징 마켓은 전반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상에서 우리에게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인지를 해야 되겠죠. 다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매도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이탈, 이머징 국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지난 금요일장만 하더라도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난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더 빠져나갈 거냐. 그래서 항상 뭐 금액으로 계산하고 뭐 전바닥에 얼마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얼마 정도 팔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 펀드 추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원래 한국무를 한 12%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한 10% 정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벌써 마이너스 2%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 쪽에서도 원래 가져야 될 한 15% 정도의 지분보다는 낮은 13% 정도의 지분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모두 마이너스 2% 정도의 비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비중을 조절하는 측면에서 이미 2% 정도를 과하게 팔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2% 정도의 추가적인 유입만 있으면 뭐 시장의 움직임은 당연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실적에 대한 믿음도 낮아서 굉장히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2016년 내년에 뭐 최경환 부총리의 얘기처럼 우리가 뭐 3% 정도의 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회복 국면으로 간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그동안 이게 실적의 부풀리기가 그동안 애널리스트가 너무 강했다라는 거죠. 특히 2013년에는 30% 실적이 늘 거다. 그다음에 2014년에는 24% 늘 거다. 올해 지금 15.7% 늘 거다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죠.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애널리스트들의 실적이 틀렸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예측도 틀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8%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년간 계속 틀렸지만 이제 내년 정도의 실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갈 가능성, 그 실적 추정 오차의 편차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적에 대한 신뢰도도 좀 생길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라가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락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 시장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지수보다는 계속 종목 선택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실적도 수급도 믿지 못할 상황이면 그렇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을 포커스를 맞추면서 믿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두 가지 컨셉으로 가야 되겠죠. 첫 번째 컨셉은 일단 턴어라운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턴어라운드가 내년에 과연 나타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물음표를 쥐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정말 최악의 최악을 쳤던 뭐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탑5 업종, 또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탑5 업종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위쪽에서도 하나, 아래쪽에서도 하나 정도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는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양상이거든요. 근데 좋아지는 게 조선과 철강, 건설과 같은 수주 업종들,
뭐 이런 업종들의 개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바닥치고 돌아서기만 해도 이들 업종의 실적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자체가 둔화되면서 굉장히 좀 부담을 받았고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게 프로모션 비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실적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조선이나 철강, 건설, 운송과 같은 역대 최악을 찍은 그런 업종들의 반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하나의 컨셉으로 가시는 게 일단 뭐 중요한 전략인 것 같고요. 다만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조정을 이용해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이미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지금 파는 건 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파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구조조정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종목을 압축하거나 종목을 좀 옮겨 타는 전략 자체는 필요할 수 있어도 이제 와서 손절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컨셉은 이제 배당과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죠. 우리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참 부끄러운 게 대기업들이 이제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배당 수익률 측면도 최하고요. 배당 성향도 최하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선 이게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각 기업의 각 그룹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배당을 늘려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마저도 안 하면 우리 시장의 외국인 지분을 계속 뭐 인도나 중국 같은 국가들에게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경쟁 국가인 대만도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는 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1%대 후반의 배당 수익률은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내년에도 뭐 시장을 조금 비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 쪽을 바라보게 되면 바이오라든지 그린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은행처럼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업종들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자체가 지금부터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관련 업종들에 대한 전략 세워봤는데요. 소매 유통주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신해면세점 특허 관련 이슈가 모두 다 종결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완료가 됐는데 역대 소비 성향이 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소매 유통주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도움 말씀 주시죠. 네, 일단 뭐 별로 늘어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뭐 K-세일데이니 뭐니 해서 계속적으로 뭐 할인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단 매출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차피 요우커는 우리 시장 내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백화점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텍스 리펀드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면세점도 가지만 백화점 소비도 늘어나면서 분명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소비가 다 감소하기만 하는 것이냐, 분명히 증가하는 소비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반문이 필요하죠. 그러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모바일이나 온라인 소비가 지금 그래도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음식료 종목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메일유업 이런 종목군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CJ 프레시에이도 마찬가지죠. 결국 중국 모멘텀이거든요. 중국과 조인트 벤처를 한다. 중국으로 분유 수출이 늘어난다. 이런 이슈가 이미 뻔한 이슈고 과거부터 알고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실체가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면세점 어쨌든 실적으로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또 언급되고 있는 게 면세점 5년이 너무 짧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쳐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에 면세점에 새롭게 들어간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일부분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의 수익률은 더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제가 보기엔 뭐 호텔신라, 신세계, 뭐 인터파크, 네이버는 향후 엔페이를 기점으로 해서 커머스 시장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보면서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비 업종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이슈들 모두 다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하겠습니다.